워렌 버핏의 아내는 불륜이 들키자 갑자기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He has a lot of women friends. Because he likes women. He likes women. 어린 소년이 돈의 심리를 꿰뚫는 괴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의 집안 덕분이었는데요.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 어니스트 버핏은 원래 동네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어니스트 할아버지는 무서울 만큼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항상 아무튼 일이라는 구절을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하죠. 그래서 손자인 버핏도 주말마다 가게로 불려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버핏 할아버지는 손주라고 봐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5시간 동안 눈을 치우게 시켜놓고서 얼마나 줄까? 10센트는 적고 1달러는 너무 많고 라며 결국 아주 적은 보수만 주었다고 하죠. 심지어 그 적은 돈에서 매일 2센트씩 떼어갔다고 합니다. 급여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버핏은 할아버지 밑에서 배우는 게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식 매매에 아주 부정적이고 식료품점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게 진정한 노동이라 믿는 분이셨어요. 힘쓰는 일은 쉽지 않다는 점 이외에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버핏은 할아버지로부터 돈을 버는 법을 배우지 못했지만 쓰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근검절약하고 사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워렌 버핏에게도 검소한 삶은 기본값이 되었죠. 한편 돈을 벌고 굴리는 기술은 그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에게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워드는 원래 아버지 어니스트 밑에서 일하려 했지만 식료품점에서 딱히 일자리가 없어 스스로 작은 증권 중개회사를 차려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죠. 금융인이었던 아버지 덕에 버핏은 어릴 때부터 돈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고 아주 이른 나이에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첫 사업은 6살 때 시작되었는데 6살 때 가족들과 산장으로 휴가를 가서 25센트에 산 6개들이 콜라를 한 캔당 5센트에 팔아서 총 5센트의 이익을 남겼다고 하죠. 당시 살림이 궁핍했던 것은 전혀 아니지만 어린 버핏은 그냥 돈을 굴려나가는 재미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코카콜라 사랑도 시작됩니다. I drink probably 5 12-ounce Cokes a day. 원래 이때 그는 코카콜라와 함께 껌도 팔았는데 껌보다 코카콜라가 훨씬 수익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때의 교훈은 나중에 그의 투자 역사에서 엄청난 전환점을 만들게 되죠. 돈을 모으는 것에 큰 재미를 느낀 버핏은 10살 때 오하마 도서관에서 제목에 금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은 모두 2번씩 읽었다고 합니다. 11세가 된 버핏은 6세 때부터 틈틈이 모아온 120달러를 들고 난생 처음 주식 투자에 나섰습니다. 주식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도 없지만 아버지가 고객에게 판매해온 시티스 서비스의 우선주를 구매했죠. 그는 누나를 설득해 누나도 함께 한 주당 약 38달러씩 각 3주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수 후 곧바로 주가가 하락했고 누나는 날마다 불안에 차 버핏에게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버핏은 책임감을 느끼고 주가가 간신히 40달러까지 회복했을 때 곧바로 주식을 팔아 약 5달러의 수익을 남겼죠. 하지만 이후 시티스 서비스 주가는 20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버핏은 이 사건으로 3가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얼마에 매수했느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주가의 움직임에 일일비하며 조급해지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아직 어린 버핏은 여러 실수를 통해 투자 지식을 쌓아가게 됩니다. 버핏은 청소년 시절 경마장에도 발을 들였습니다. 달리는 말에 투자를 하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버핏은 흥미를 느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기에 돈을 걸었다고 하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버핏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꼭 딸 거야 라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돈을 걸었고 결국 일주일 동안 신문 배달에서 겨우 벌 수 있는 돈을 하루 만에 몽땅 잃게 되었죠. 이날 그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잃은 걸 바로 만회하려다 더 큰 손해를 봤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이후 버핏은 실패한 방법을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2번 다시 경마에 돈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경마 결과를 예측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경마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마 예측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죠. 그는 아버지에게 부탁해 도서관에서 우승마 예측법 관련 책 수백 권을 빌려 분석했고 직접 전단을 만들어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후에도 버핏의 다양한 사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분실된 공을 주워 팔았고 아이들 50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신문 배달을 하기도 했죠. 결국 버핏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무려 1만 달러, 현재 가치 약 1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뒤 버핏은 아버지의 권유로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고향 네브래스카주의 주립대학교로 편입했죠. 졸업 후 버핏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지원했지만 탈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크게 실망했지만 이후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이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뒤 바로 콜럼비아 경영대학원에 등록했죠. 벤저민 그레이엄과의 만남은 워렌 버핏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이야 가치 투자로 알려져 있는 버핏이지만 사실 버핏도 초반에는 주가 차트를 만들고 분석하는 데
투자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식 차트의 과거 패턴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죠.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아버지에게 만약 제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저는 돌팔이 통계학자네요 라는 편지를 보낼 만큼 통계 분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미국 경제지 밸런스에서 통계 수치 사용법 원고를 모집하자 자료를 보내 $5를 벌기도 했죠. 하지만 그게 그가 통계로 번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이후 그레이엄을 만난 버핏은 더 이상 통계에 매달리지 않았고 우리가 잘 아는 가치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으로 성장하게 되죠.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일명 담배꽁초 전략을 전수받았는데요.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라도 불을 붙이면 한 모금은 더 피울 수 있다는 비유처럼 시장에서 저평가된 말 그대로 버려진 종목을 찾아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었죠. 이 전략에 따라 버핏은 섬유 제조업체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그레이엄의 조언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선택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로 남게 되었고 버핏은 투자 원칙을 전면 수정하게 되죠. 그 시작은 군대에서 시작되었는데 컬럼비아 대학원을 졸업한 버핏은 위스콘신주의 훈련소의 사람들과 금방 어울리게 되죠. 버핏은 훈련소를 가장 민주적인 조직이라 불렀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든 이곳에서는 아무 의미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훈련소에 들어가 1시간쯤 지나자 버핏은 스스로가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평소 광적으로 독서를 즐기는 버핏이었지만 쉬는 시간이 되니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만화를 읽으며 시간을 때우고 4개의 어휘로만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때 버핏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었죠. 버핏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람을 사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버핏은 자신도 미성숙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그레이엄 교수님의 친구 루이스 그린과 열차에 동승하게 됩니다. 함께 마셜 웨스라는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둘은 식사를 하며 대화도 나누게 되죠. 그 자리에서 루이스 그린은 버핏에게 왜 마셜 웨스의 주식을 샀냐고 물었습니다. 버핏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지만 그냥 그레이엄 교수님이 샀으니까요 라고 대답해버렸죠. 그러자 그린은 버핏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원 스트라이크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교수님을 따라했다는 버핏에게 주는 경고였죠. 결국 버핏은 그린과 점심을 먹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웃을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했죠. 하지만 버핏은 포기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들 옆에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버핏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그레이엄은 유대인만 고용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버핏은 고민하다 아버지 밑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아버지는 꼭 그레이엄 회사가 아니더라도 대형 증권사에서 일해보는 게 어떠냐 제안했지만 버핏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밑에서만 일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꼭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죠.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젊은 버핏이 아버지 밑에서 일했을 시절입니다. 워렌 버핏의 이름 밑에는 아버지 성을 따 만든 회사 이름 버핏 포크 앤 컴퍼니가 적혀있죠. 그렇게 버핏은 아버지 밑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일을 하게 됐지만 얼마 안가 큰 회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중개인은 고객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좋지 않은 주식도 자꾸 사고 팔라고 권해야 했던 것이죠. 버핏은 이 구조가 싫었다고 합니다. 약을 많이 팔수록 돈을 버는 의사를 믿고 싶겠습니까? 버핏은 한눈을 팔게 됩니다. 그는 차라리 사업을 하자는 생각으로 훈련소에서 만났던 친구 짐 셰퍼와 함께 주유소를 인수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고 유리창도 열심히 닦았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건너편 텍사코 주유소의 매출이 늘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경험으로 버핏은 오랜 시간 쌓은 브랜드 충성도는 무서운 힘이라는 걸 배우게 되죠. 이런 경험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 1963년 버핏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카드 회사에 투자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자회사인 식용유 회사가 사기를 친 것이 밝혀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게 되죠. 하지만 버핏은 주식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주변 레스토랑과 가게를 두며 가게 주인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거리낌 없이 받아주는 걸 확인했죠. 회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체감한 그는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버핏의 투자처 중 하나이죠. 약 3년간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버핏은 그레이엄에게 일자리를 제안받게 됩니다. 그 밑에서 약 2년을 일한 뒤 1956년 그레이엄의 은퇴를 계기로 버핏은 고향 오마하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번에 버핏의 마음가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버핏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중개인이 아니라 투자자들과 이익을 함께 나누는 쪽으로 자신의 위치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의 회사와 비슷한 투자조합을 설립하게 되죠. 이때 버핏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어릴 적 누나와 함께 투자했다가 욕먹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어주는 누나 부부와 고모, 장인과 대학 시절 친구, 그리고 친구 어머니의 돈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인 동시에 버핏의 능력을 믿어주는 사람들이었죠. 얼마 뒤 버핏은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상대는 수잠 톰슨으로 컬럼비아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여동생 로버타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여성이죠.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수잔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장점을 찾아내고 사소한 연이라도 한번 맺으면 끝까지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했다고 하죠. 수자는 버핏에게도 엄마 같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원래 버핏은 돈을 버는 일 외에는 모든 것이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입을 옷을 고르는 것부터 식사를 챙기는 사소한 일까지 일상적인 부분을 수자는 불평 한마디 없이 다 챙겨주었죠. 버핏은 타인으로부터 처음으로 부모의 사랑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And she put me together. It changed my life. 그는 집안일 전부를 수잔에게 맡기고 자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 박힌 채 오직 투자에만 몰두했습니다. 당연히 육아도 모두 수잔의 몫이었죠. 둘 사이에는 딸 한 명과 아들 둘이 태어났지만 버핏이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은 자식들 얼굴이나 알아보냐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수잔이 미혼모처럼 보인다고 걱정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 당시 버핏은 투자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인물을 만납니다. 이후 그의 회사 부회장이 되는 찰리 먼거였죠. 처음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서로가 보통 인물은 아니다 는 걸 단번에 느꼈다고 합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찰리 먼거는 버핏의 투자 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원래 버핏은 그레이엄을 통해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기업의 일부를 산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산다 는 두 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원칙 때문에 버핏은 단기 투자를 혐오했는데 심지어 1년 이내에 주식을 팔면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죠. 버핏은 가치와 신뢰를 중시했고 한번 기업을 믿고 투자하면 성장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도 버핏은 이 두 원칙을 바꾸지 않았죠. 하지만 찰리 먼거의 등장으로 투자 방식에 일부 변화를 주게 됩니다. 당시 찰리 먼거는 성장주 투자 철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재 가격이 담배꽁초처럼 헐값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찰리 먼거는 그레이엄이 활약하던 1930년대 대공황 시절처럼 헐값 주식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신 지금 비싸더라도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오히려 싸게 사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죠. 버핏은 곧 이 조언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는 경영권을 인수한 섬유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겉보기엔 헐값이었지만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해 담배꽁초의 마지막 한 모금조차 남아있지 않은 회사였던 것이죠. 결국 버핏은 싼 기업만 찾아 나서다 인생 최악의 투자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실패 이후 그는 먼거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즈 캔디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이 회사는 자산이 고작 500만 달러임에도 매각가는 무려 3천만 달러를 요구했죠. 버핏은 너무 비싸다며 망설였지만 먼거는 타당한 금액이라며 설득했고 결국 협상 끝에 2,500만 달러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시즈캔디는 버핏에게 무려 20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7,900%의 수익률이었죠. 책 워렌 버핏 삶의 원칙에 따르면 이후 버핏은 그저 그런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을 피하고 훌륭한 기업을 그저 그런 가격에 사는 것이 투자의 성공 원칙이다 라는 모토만 지켰다고 합니다. Time is the enemy of the poor business, and it's the friend of the great business. 버핏은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골프를 치던 중 동료 한 명이 같이 골프를 치는 동안 한 번이라도 홀인원을 성공시키면 2만 달러를 주겠다는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한도는 고작 10달러였기에 너도 나도 재미삼아 참가했죠. 하지만 버핏은 이길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끝까지 내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에서 규칙을 어기면 중요한 일에서도 어기게 되는 법이지 라 말하며 구경만 했다고 하죠. 이런 신념은 투자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책 워렌 버핏 삶의 원칙에 따르면 버핏의 또 다른 투자 원칙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1969년 미국의 경제 호황이 절정에 달하려고 하자 모든 사람들은 주식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제 투자의 기회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라며 투자조합의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1974년 11월 주가가 급락하고 모두가 주식에 손을 털고 나올 때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투자를 시작할 절호의 기회라 이야기하며 다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죠. 이건 시간이 흘러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인들 모두가 IT 관련 기업에 투자할 때에도 버핏은 IT 관련 주식을 절대 사지 않았습니다. 월가의 전문지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워렌 버핏이? 라며 그의 한물간 투자 방식을 조롱했지만 버핏은 끝까지 투자하지 않았죠. 결국 얼마 후 버블이 붕괴하고 주식시장에서 수조 달러에 달하는 가치가 소멸하고 나서야 버핏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킨 덕분에 버핏은 큰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근검절약하는 태도를 평생 간직했죠. 버핏은 다른 부자들과 달리 5성급 리조트를 찾아가지 않았고 고가 와인이나 고액의 미술품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고 해도 그런데다 50만 달러를 날려야 할까 물었다고 하죠. 손안에 있는 100달러를 소비하면 100달러가 사라지지만 소비를 밀어 복리로 운영하면 5년 뒤, 10년 뒤에 불어나 5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으니 지금 소비하는 일에 신중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버핏은 자식들을 모두 공립학교에 보냈고 돈을 많이 번 후에도 거대한 저택으로 이사하지 않고 평소 살던 곳에 머물렀습니다. Do you have an iPad? I do not have an iPad. iPhone? No.
당연히 그는 회사도 절약하는 회사를 좋아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웰스파고 은행의 주식을 7% 보유하고 있을 당시 웰스파고의 임원 중 한 사람이 사무실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CEO 칼 라이아르트는 장식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자네 돈으로 사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버핏은 웰스파고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데에 돈을 아끼는 CEO의 신념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사무실이 너무 좋으면 공정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자기 회사의 사무실은 최대한 저렴한 것을 구매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였죠. 또 하나 버핏이 중요하게 여긴 원칙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원래 버핏은 아버지가 공화당원이어서 함께 공화당을 지지했는데 중간에 신념이 바뀌어 더 이상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생전에 실망하지 않도록 유권자 등록은 끝까지 공화당원으로 유지했죠.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부관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버핏이 아스트리드라는 여성과 사귄 사실을 두고 바람을 폈다고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부 사이를 먼저 깨버린 것은 아내 수잔이었습니다. 수잔은 남편 버핏이 일에만 몰두하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꼈고 부부 생활에 회의를 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버핏이 워싱턴 포스트에 투자하면서 캐서린 그레이엄과 가까워지자 둘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는 모두 착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워렌 버핏과 캐서린 그레이엄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의 관계를 오해한 수잔은 자신도 테니스 코치인 존 맥케이브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가족을 떠나 혼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나이트클럽 무대에 서기 시작했죠. 한 번은 프렌치 카페라는 작은 식당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아스트리드와 친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구가 되었고 수잔은 외로이 남은 남편 버핏을 좀 챙겨달라고 아스트리드에게 부탁했습니다. 버핏이 워낙 혼자서 집안일 하나 챙길 줄 모르니 가끔씩 밥이라도 챙겨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아스트리드는 종종 버핏을 챙겨주었습니다. 동시에 수잔은 버핏에게 별거를 하자고 통보하기도 했죠. 버핏은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아내 수잔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맞춰주었는데 막상 본인은 수잔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책했죠. 하지만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고 버핏은 결국 자신을 보살펴주는 아스트리드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럼에도 버핏은 수잔과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식 석상에 함께 등장했고 아스트리드는 가사 도우미 겸 동반자의 역할에 만족했죠. 수잔 역시 이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두 여성은 이후로도 친구로 지냈고 버핏의 딸 수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It was unconventional. Sure looked weird to people, but nobody was faking anything. I mean, my mother wasn't acting like she liked ostrich. 이후 수잔이 죽고 난 뒤에야 76세의 버핏은 60세의 아스트리드와 재혼했고 그제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집니다. 버핏이 갑자기 300억 달러를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재산 99%를 자선활동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죠. 사실 이전까지 버핏은 돈을 굴리는 것에만 관심을 보였기에 갑자기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일부 사람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는 대가로 불운한 이들에게 가난한 생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까지 가진 자의 의무라 여긴 것이죠. 또한 버핏은 자신의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경제 지식과 투자 철학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는 직접 참가해서 수많은 주주들의 질문에 답하고 자신의 투자 원칙과 미래 계획을 기꺼이 공유하죠. 각종 신문사 인터뷰에서도 돈을 잘 버는 법에 대한 철학을 꾸준히 들려주고 있는데요. 특히 그가 강조한 투자 비법을 함께 들어보시죠. Do you have any stock tips for me? Just between you. Yes. 버핏은 농담을 하다가도 곧바로 진지한 얼굴로 투자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주식을 언제 사야 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죠. 하지만 확실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They can buy all of America through an index fund, and then they just have to be sure they don't jump in at exactly the wrong time.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잘못된 타이밍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죠. 그래서 버핏은 최고의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일정 금액을 조금씩 계속해서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기에는 수익을 보고 어떤 시기에는 손해를 보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날 것이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버핏의 인생은 대부분 책 워렌 버핏 삶의 원칙 속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 책은 워렌 버핏이 어떤 경험을 통해 투자의 대부로 성장했는지 촘촘하게 풀어낸 전기인데요. 일반적인 전기와 달리 방대한 내용을 한 장 한 장 가볍게 넘기며 읽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큰 부담 없이 챕터별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엔 버핏이 평생 지켜온 투자 원칙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책을 통해 버핏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다 보면 현명한 투자와 재산 관리에 대한 통찰을 자연스럽게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워렌 버핏 삶의 원칙, 저자 구아바라 데루야.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